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애청해 주신 청취자들과 장웅 아나운서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요, 악성정보 전염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이런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퇴치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의 전파력이 전염병 바이러스보다 속도가 빠른 데다가 변종과 재가공도 교묘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데요. 앞으로 만들 대응 시스템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구제를 돕는 실질적인 조직이고요. 주요 포털업체 같은 민간과의 협력 소통 시스템도 만들어서 자정 기능을 높이고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 사회 갈등과 반목이 빚어지는 일들이 잘 해소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이길 바라면서 4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음식 관련한 보도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는데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보고요.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요즘 불안한 전세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로 바뀌었네요. 네, 오늘도 중국 몽골에 있는 사막에서 발생한 이것이 몰려와 주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봄의 불청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음식에 대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음식에 대한 팩트체크라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 밀착형 팩트체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음식, 건강 이런 뉴스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저도 관심 많은데요. 이게 좀 우리 일반 시사보다 좀 덜 검증되고 덜 확인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팩트체크를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딸기 꼭지 칼로 자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 헬스조선이라는 건강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딸기에는 줄기에서 양분을 받아 꼭지 근처에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가장 많이 모여 있다. 따라서 칼로 꼭지 주위 흰 부분을 도려내게 되면 영양소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손으로 꼭지를 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직접 그 딸기를 연구하는 우리 정부 연구기관이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다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딸기는 과실 끝부분부터 착색 및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과실이 하얀 성숙 단계보다 빨갛게 착색되는 성숙 단계에서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 영양소 함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꼭지 근처에 하얀 과육의 영양소가 더 많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헬스조선의 그 내용은 근거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딸기는 빨갛게 익은 게 영양분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햇빛을 받아서 빨갛게 익을수록 영양분이 많은 거지 땅 속에 있던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뉴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럴듯해요.
그렇죠. 네. 아,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는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싹이 난 감자는 독성 물질이다. 저 이거 들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헬스조선 보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싹이 난 감자는 더는 식재료가 아니라 솔라닌이라는 독이 든 섭취 불가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네. 감자에 조금이라도 녹색으로 변한 부위가 있거나 싹이 보인다면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 감자를 연구하는 부서인데요. 여기서 감자에 싹이 돋는 부분은 솔라닌이 있으므로 싹이 나거나 빛이 푸르게 변한 감자는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자에 싹이 올라 있으면 씨눈을 깊이 도려내고 사용해야 됨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싹이 나면 먹지 못하는 이게 아니고 네. 그 싹이 난 부분을 충분히 제거를 하고 드시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네. 감자를 많이 먹는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감자에서 녹색 부분과 소위 눈을 아낌없이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난 부분을 도려내고 드시고 이게 감자가 햇빛을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파랗게 변했거나 네. 싹이 크게 나서 감자가 쪼글쪼글해진 상태 이런 상태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싹이 조금 났다고 해서 버려야 된다.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거죠. 대신 아낌없이 제거를 하고 드시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것도 들어봤어요. 콜라에 구토 억제제를 집어넣는다인데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2015년에 연합뉴스와 KBS 등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이 건강 관련, 음식 관련 이런 뉴스들은 한 번 나오면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해서 계속 확산 또 유통되고 또 유통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보도인데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좀 추적을 해보면 레니게이드 파마시스트라는 미국의 대체의학 홈페이지가 만든 인포그래픽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포그래픽을 보면 콜라 한 캔을 마시면 1시간 동안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 정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당신이 콜라의 압도적인 단맛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구토하지 않는 것은 인산 성분이 콜라의 맛을 감소시켜서 참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역시 그럴듯한데 그러면 단맛 때문에 유발되는 구토를 인산으로 억제한다. 이거 사실인가요? 도대체 얼마나 달아야지 구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뚱캔이라고 부르는 콜라 350ml 한 캔에는 당 시럽, 설탕, 기타 과당 뭐 이런 걸 합쳐가지고 다 당류라고 부르는데요. 당류 37g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과 프랜차이즈에서 만드는 딸기 요거트 쉐이크에는 380g의 당류 71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ml당 당류 함유량을 비교해보면 콜라는 9.45g, 딸기 요거트 쉐이크는 18.7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기 요거트 쉐이크가 콜라보다 2배 정도 당류 함유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편의점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지는 달고나 라떼는 300ml 제품에 39g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콜라보다 당류 함량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딸기 요거트 쉐이크와 달고나 라떼가 구토를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저도 없는데요. 그래서 콜라 회사에다 또 직접 물어봤는데 이 인산은 콜라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콜라 외에도 과일 주스, 버터, 마요네즈, 익힌 김치 이런 많은 음식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콜라처럼 식품에 들어있는 산은 극소량으로 몸속에 들어가도 위산과 섞여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성의 상태로 소화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곽정은 님이 팩트체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건강 관련 영상이 많은데 한 번씩 의심하면서 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줬어요. 선정훈 기자님 뿌듯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는 하시되 100% 믿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또 있습니다.
시리얼은 설탕 폭탄이다. 저도 이거 또 들어봤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말인데요. 주간조선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리얼로 건강한 아침, 물음표, 설탕 폭탄일 수도. 이런 제목인데요. 설탕으로 코팅된 시리얼 1회 제공량에는 설탕 12g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평균 권장 설탕 섭취량 25g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는 해외 사이트를 번역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설탕의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WHO 권고를 인용해서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의 권고는 있는데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한국인의 일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2,000kcal인데요. 이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첨가당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이내가 됩니다. 유아는 35g이고요. 제가 직접 시판되는 주요 시리얼의 당류 함량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설탕이 코팅된 프로스트류를 먼저 살펴보면 1회 제공량 30g 기준으로 동서식품의 포스트 콘프라이트는 10g, 농심 켈로그의 콘프로스트는 9.5g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1회 제공량을 섭취하면 WHO 권장 기준의 20% 정도를 채우게 되는 셈인데요. 요즘에는 당류 함유량을 낮춘 라이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당류 함유량이 한 2 내지 6g 정도인데요. 네. 설탕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아침에 건강에 좋으라고 시리얼 먹는데, 근데 시리얼을 먹으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보도도 있습니다. 대한급식신문이라는 매체는 2019년 2월에 아침에 시리얼 먹어도 배고픈 이유라는 기사를 발행을 했는데요. 네. 아침 식사로 시판되는 시리얼 제품 1회 용량을 우유 한 팩과 함께 먹으면 오전에 필요한 열량의 3분의 1 정도만 섭취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는 한국교통대학 식품생명학부 연구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의 식단을 개발할 때 아침 식사를 통해 1일 에너지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 영양량으로 삼았던 선행 연구를 고려해 봤을 때 한 끼 식단을 1회 분량의 시리얼과 보통 우유로 구성하는 것은 열량 공급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아침에 먹으면 배가 고프다. 이건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식약처에서 펴낸 비만 예방을 위한 다른 식생활 가이드, 이런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침 식단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데 시리얼을 주요 메뉴로 구성하고 있는 식단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 오믈렛, 바나나 이렇게 같이 먹어서 452kcal 정도 되는 식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 스크램블 에그, 토마토 치즈 샐러드 이렇게 같이 먹어서 482kcal 정도 되는 식단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리얼과 우유만 섭취했을 때는 200kcal 안팎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즘 무설탕 식품이 유행이잖아요. 소주도 이제 무설탕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걸 먹으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별로 안 됩니다. 이게 마케팅인데요. 그러니까 제로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무설탕을 강조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설탕 문구보다는 제품에 보면 영양 성분표라고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에 칼로리, 그러니까 열량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또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요. 식품에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일반 초코칩 쿠키의 열량은 100g당 498kcal인데요. 498이요. 네. 예, 무설탕 제로라고 표시된 초코칩 쿠키는 470kcal. 별 크게 차이 없죠. 네. 498대 470. 이러면 안 되는데요. 무설탕 소주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술에 들어가 있는 에틸알코올 이 자체가 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 계산해보면 무설탕 소주 360ml 한 병의 열량은 324kcal고요. 일반 소주 한 병의 열량은 400kcal 정도 됩니다. 324 대 400. 무설탕 소주가 열량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열량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밥 한 공기 열량을 300kcal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무설탕 소주 한 병 마시면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술 먹을 때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안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무설탕 소주는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요. 그게 너무 아쉽네요.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음식에 관한 팩트 체크 재밌게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청약제도 관련한 청취자 질문 살펴보고요. 또 요즘 불안한 전세시장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 중에 이거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한 내용 중에 성년인 자녀도 포함되는가 하는 내용에서 좀 정정하고 보충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관련한 청취자 이영규님의 질문. 자녀가 셋인데 다자녀 특공을 받으려면 큰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막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등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자녀 수에 성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정말 2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고,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고요. 19세 이하 자녀가 혹시 만약에 미리 나가서 집을 다르게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입증 가능하고 태아가 포함된다는 등등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고요. 네. 2주 동안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려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 네? 청약에 대해서 정신을 잃어서 우리 PD는 왜 정리를 못하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어렵죠. 네, 두 번째는 오승원 아나운서는 자간가 보다 청약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정신을 잃었을 뿐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청취자 질문을 많이 받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6598번님. 청약 부금을 아내만 들었는데요. 네. 저는 52살 가장이고 무주택 3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본인은 없으시고 아내분이 통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세대 원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노부모 봉양 가구의 경우에만 세대 주 청약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무주택 세대 원이면은 누구나 다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서 다자녀 특공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하다. 네, 또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가능하다. 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주택하고 그다음에 민영주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주택은 거의 모든 유형의 그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지만 민영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정도를 제외하면은 또 소득 자산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청약하시려는 게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은 거의 첫 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대부분은 소득 자산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대 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다자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강지영님, 30년이 넘은 통장이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은 계속 낙점인데 그래도 유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MB 정부 때 2008년 돼서야 현재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종합통장 30년이 넘으셨으면은 그 이전에 청약 예금 부금 저축 제도에 있던 이 청약 칸막이일 때부터 통장을 갖고 계신 거니까 진짜 오래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약 제도는 청약 가점제에서는 15년 이상의 무주택 또 15년 이상 기간의 청약통장 가입을 하면은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으로는 만점에서 49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양가족 1명당 본인 포함해서 5점씩 받기 시작해서 최대 6명이면 35점 받아서 84점 만점이시거든요. 그럼 이분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하고 무주택 기간이 만약에 15년 이상이시면은 49 만점에다가 보통 만할은 69점, 74점, 79점, 84점 이렇게 만점이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몰라서 점수를 얼마인지 예상을 하긴 어렵긴 하지만은 이렇게 기간이 많은 통장은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고요. 꼭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후회되는 게 원래 오래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이것도 또 가짜 전문가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요. 네네.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없애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의미가 없다 청약이. 네.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날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현금도 필요한데 바로 없애야겠다 하고 없앴거든요. 네,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네. 강지영님 안 됩니다.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요즘 전세 이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이 생각보다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은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인천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인천 거의 전역에 그리고 강서구, 서울도 강서구에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동탄의 오피스텔 관련 사업들요. 그리고 부산에도 그렇고요. 어제는 서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전방위적인 전국적인 그런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2021년에 전세가 급증했잖아요. 네. 그 이제 전세를 끼고 집 사는 무자본 갭 투자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이 했는데 이게 전세 만기일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시기적인 문제 때문인가? 왜 갑자기 이런 그 피해자들이 쏟아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다주택을 돌리던 임대인들이 집주인이 집이 여러 채였는데 이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종전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피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원래 미추홀구 정도에서 전세 사기, 빌라 왕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 전세 제도를 좀 악용했고 특히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악용을 했는데요. 2020년 8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제도가 바뀌어요. 임차인 보증을 위해서. 근데 전세 보증보험제도 가입하려면은 그 해당 주택의 시세의 100%까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가가 형성이 돼도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줬거든요. 시세 3억이면 전세 3억인데 그 집의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심전세 전환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보증보험을 받아주니까 결국 보증보험이 나오냐 안 나오냐만 중요한 거가 돼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 제3의 임대인에게 매각을 해버리던가요. 아니면은 다음 날은 아니어도 임차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바꿔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A라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B라는 임대인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B라는 임대인은 상당한 국세 체납 법인인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국세 체납 법인 때문에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진짜 이게 올해 다행히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종부세가 당해세라 그래가지고 배당 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를 한 2억을 체납한 법인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버리면은 경매를 해봐야 3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임차보증금 3억이 후순위고 이 체납 2억이 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부지불식간에 그냥 경매를 하게 되면은 순위상 거의 날아가게 돼버리거나 여기서 운이 좋은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 사기 피해는 없지만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금액을 털려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받지 못한 돈이 월에 몇백억씩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세상에. 연말 정도 되니까 막 1,000억 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상황이 심각하다. 이러면서 작년 9월 이후부터 전세 사기 관련 대책들이 됐는데요. 현재의 전세 사기는 광범위하게 넓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의 전세 사기는 이런 의도적인 사기 부분까지 거의 다 넘어가서 사기는 당연히 포함이고 네. 전세 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뭐 특정 지역의 어떤 사기범이 아니라 어떤 임대인이라도 다 이런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 제도적인 문제 같은데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 지금. 네, 저도 2011년에 사기가 아니지만 임차보증금 미반환. 그러니까는 임대인이 정상 임대인이고 저도 정상 임차인이었는데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전세로 이사 갈 때 A 전세 대출을 끄고 B라는 집에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A라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B라는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다 그렇게 하죠. 네. A라는 집에 임대차 보증 다음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그 A라는 집에 전세를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인들이. 못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한 임차인이 2개의 전세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B라는 더 비싼 집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인데 미반환했다 하더라도 보시면 A라는 집에 대출이 있다는 말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다른 집에 전세로 못 가실 거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두 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기든 미반환이든 거주 이동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사기 피해를 하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다 날리시니까 또 이게 전세 대출이 80%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건 한 건당 거의 뭐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큰 금액이어서 대책이 엄청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말 너무 대책을 안 내다가 최근에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 지금과 같은 전세 대출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원래 전세 제도는 저도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의 전세라는 그 개념은 20년치 임차 보증금을 의미를 해요. 무슨 뜻이죠? 현대? 네, 지금 전세라는 그 용어가 전세는 최소 20년 거주가 가능한 보증금을 예치했을 때 전세라고 불러요. 20년 가능한.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포인트가 있을 건데요. 네. 20년을 예치해도 저희 20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왜 20년을 예치하는 걸까요? 왜 하필 20년? 왜 20년을 예치하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20년이든 19년이든 현재 기준으로는 20년 이상의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준 전세. 20년 이상의 순수 보증금만 있으면 순전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20년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20년 예치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2+2년 4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한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한 건데요. 근데 현재 제도적으로 그 추가 16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80%가 대출이 나온다는 거는 4년은 내 돈 16년은 대출인데 네. 이 16년을 월세로 낼 것인가 16년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월세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낼 것인가의 싸움에서 월세를 낼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받고 대출은 대출 이자를 적용받는데 대출 이자가 좀 싸면은 사람들은 전세를 살 것이다. 이런 설계가 깔려서 2008년 MB정부 때 전세 대출에 대한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려주고 박근혜 정부 때 이 전세 대출의 한도를 5억으로 늘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월세보다는 대출 금리가 싸니까 전세가 월세보다 더 싸다는 그 인식을 주면서 전세가 커져갈 수가 있었고 네,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누구나 있을 거야. 네, 그게 대출이 있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전세가 커간 거는 두 번에 걸쳐서 전세를 부양하려는 이런 대출 제도의 성장과 같이 성장해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항상 주택시장 약세장일 때 주택가격 부양 정책으로 전세 보증 보험 한도를 넓히는
정책을 썼었어요. 08년과 14년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세 대출을 확장시켜 주면은 전세금의 절대 금액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을 이게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갭매수를 하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서민주거라는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총체적으로 지금 다 부작용이 돼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정부의 대책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당장 피해자들 구제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네. 당장 피해자들이 너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많잖아요, 단기적인 대책은 당연히 피해자 구제고요. 그 피해자 구제 중에서 그래서 야당 쪽에서 밝힌 주장하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재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주택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그 대상 주택을 그렇게 매입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을 조금 내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매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락 절차에 대해서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를 반강제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한 꼭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통령 그 요구사항조차도 현재 민간 채권자가 경매를 중단할 그런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말을 듣겠지만은 민간 개인이라든가 민간 일반 소규모 그렇죠. 그런 채권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매를 진행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피해 구제 방법으로도 사실 마뜩히 효용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니까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도 공실인 공공임대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수용 가능한 선인가요? 그 정도의 양이? 현재는 피해자들이 어떤 특정 건당 해서 미추홀구에 뭐 2,800가구, 동탄에 250가구 이렇게 특정 인원수 베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아마 근데 조사가 더 진행이 되면은 훨씬 더 피해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앞으로 그러면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도 빌라가 엄청 그 피해를 많이 그 빌라를 선택한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건데 아파트 외에는 전세집 구하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아파트에는 이런 사기가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뭐 60%다. 네. 그러면은 5억 주택에 3억 전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억 주택에 3억 전세고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정도가 있는 거지 이거를 사기까지 치려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뭐 매도를 해버리든가 이러면서 정말 의도적인 사기꾼 아니면은 아파트에는 전세 사기가 별로 없었는데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집합 건물인데 매매가가 본질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인과 짜고 임차인에게 동시에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여기 매매가는 원래 2억 5천인데 전세 3억이다. 전세 2억 5천이다. 매매가는 얘기 안 하고요. 신축 건물이니까 실거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세가 2억 5천이라는 거를 어필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원래는 못 받을까봐 위험했었는데 그 전세 금액의 시세 100%인 안심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니까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덜컥 가입하게 되는 게 더 많아진 게 20년 8월부터라는 거니까 사실은 제도가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확장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기도 한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전세로 가시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순전세로 가고 싶다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그런 주택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설령 이렇게 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떠한 악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여전히 계속 사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보증금을 늦게 받게 되는 미반환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액을 너무 많이 넣는 거를 조금 지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조금 포지션이 매매로 가기 전 단계거나 아니면 매매였다가 정리하면서 전세로 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서민주거는 월세가 서민주거고 전세부터는 어느 정도 매매를 염두에 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약간 곡해가 돼서 전세가 월세보다 싸니까 80% 대출 다 받고 무조건 전세가 낫다 이렇게 너무 1차원적인 그런 조언들만을 받고 전세로 가시기보다는 본인 보증금 한도에 맞춰가지고 보증부 월세도 얼마든지 좋은 주거 형태니까 여건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빌라는 확실히 지금은 전세를 조심해야 된다. 예. 네, 그런 시기가 확실하네요. 0232님이 네.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 건물은 전세를 불허하고 월세만 가능한 제도를 만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만약에 근저당이라는 거는 선순위에 그 채권자가 있다는 거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한 거니까요. 네. 보통 은행이고요. 그래서 은행이 뭐 매매가 5억 원인 집에 3억 원에 받을 거가 있다면은 그럼 3억 원이라고 기표를 하잖아요. 120%에서 3억 6천 이렇게 기표를 하는데 그런 집은 임차인이 무서워서 안 가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 꼬불꼬불한 길에서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심하니까. 네, 조심하니까.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하면 조심하죠. 근데 이 전세 사기에 왜 많이 걸렸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거나 안심전세 보증보험 제도라는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가 나온다거나 이래서 매우 직진으로 되어 있는 주행거리 60km로 정숙주행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지저분하다고만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많은 중개사분들이 임대인이 집이 많고 사업이 많으면은 부자라는 걸 어필하려고 이분이 건물도 많고 집도 그러니까요. 많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하고 왜냐하면 다른 주택에서 자금융통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주택이 한 채이신 분이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로 거주를 하고 A라는 지역은 잠깐 또 임차를 놓고 이런 경우가 더 안전하고요. 이런 주택 사업을 더 확장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위험하다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외려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해서 당연히 돈 많겠지. 네. 네, 안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조심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젠가 내지 조금 무거운 주제긴 했는데 전세 시장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될까요? 4001님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근저당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은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요즘은 임차인도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당 임대인에게 임차 권리가 있다는 거를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등기를 했지만 뭐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거는 뭐 이제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고 또 뭐 책이라든가 여러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주택의 각각의 대상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나와 있는 게 등기부등본이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중개사 말만 믿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류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좀 어떤 의미로 좀 피곤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네, 매우 피곤해졌죠. 그리고 원래는 순수 보증부 월세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2+2년 거주가 가능해졌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보증금이 4년 정도면 저는 거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리한 전세대출 제도가 일부 서민주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매우 아파트 시장에 적용이 되던 논리였고 한국에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1000만 채는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0만 채가 넘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100만 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550만 채 시장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기라는 부분을 잘 이런 관계자들이 보고 대책을 좀 조속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8513님이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며칠 못 들었는데 사회자님 휴가셨나요? 웃음. 네, 휴가였습니다. 네, 저기
먼 나라 가서 다이빙하고 왔습니다. 답은 황사입니다. 황사 때문에 없던 비염이 생겨서 너무 힘드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1122님 정답 황사. 자동차가 황사와 송화가루로 눈 뜨고 보기 힘들게 더럽답니다. 아, 네네. 황사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요. 자, 8635님 요즘 사과 농장에서 한창 적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황사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아이고, 네, 일하시는 분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도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